이번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는 70년대 인플레이션. 볼커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얘기가 되는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이 무섭고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공포가 있고요. 그러면 연준이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될 거고 경제는 멘붕에 빠질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공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인데 그 이유는즉슨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나타났냐? 그때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왜 그랬느냐? 70년대는 닉슨이 보여드린 것처럼 금태환을 중지하면서 달러가 위치를 잃어버리고 달러의 패권 통화가 의심을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을 키신저가 쫓아가서 밀약을 해야 할 만큼 그럴 만큼 달러의 가치가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달러 인덱스는 무섭게 떨어지는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강하면서 원자재 값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실감 못 내시는데 지나간 10년, 20년 동안에는 달러가 약세일 때만 원자재가 강세였어요. 왜 달러가 약세일 때 원자재가 강세냐? 원자재의 그 거래 통화가 달러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약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을 거래를 할 때도 거래 단위당 달러가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잖아요. 비싸지는 거죠. 비싸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화될 때 모든 자산이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달러로 거래되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돈의 가치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달러로 계산하는 모든 원자재들의 값이 오른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원자재 언제 투자해야 됐냐면 달러 하락 시기, 약세 시기에만 투자해야 됐는데 이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70년대는 달러의 위치가 흔들리느냐고 약세를 띄었고 무섭게 약화될 때 당연히 원자재가 올라갔고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달러가 흔들린 거기 때문에 얘는 구조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어떠냐? 달러가 강세면서 원자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시기에 원자재 값은 담보되지 못합니다. 공급망 이슈만 해결되면 원자재 값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될 수 없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발생한 지금 가장 큰 인플레이션 뭐예요? 에너지, 자원, 원자재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이 원자재 가격이 유지되려면 달러 약세라면 지속될 수 있는데 지금 달러 강세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다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쇼크, 지금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코로나 쇼크는 과거하고 다르게 셧다운 쇼크예요. 인컴 쇼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보세요. 뭐가 다른지. 자, 보시면 이게 베어마켓, 과거에 엄청나게 조종한 장만 쫙 다 넣어놓은 겁니다. 맨 마지막에 2020년도 코로나 때 차이를 보세요. 하락률은 뭐 30%대 막 한 달에 막 34%씩 빠졌지만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그 위기의 기간이 보세요. 쟤처럼 단촐한 위기가 없죠. 한 달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하락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돼요. 저런 위기가 있었나요? 없어요. 위기가 어떻게 저렇게 잠깐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왜? 저 위기가 무슨 위기예요? 그 당시 2020년 3월에 제롬 파월이 아침 방송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눈보라 같은 거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눈보라가 지나가고 나서 나오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쇼크의 특성이 뭐였어요? 셧다운, 못 나가서, 못 움직여서 생긴 쇼크였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지 실업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뚝뚝 떨어집니다. 빨간 선이 코로나예요. 보시면 실업률이 하락한 것도 수직 낙하지만 이게 회복하는 데 걸린 기간도 보세요. 역대 이렇게 빠르게 실업률이 회복된 적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셧다운 위기니까 못 움직이고 집안에 갇혀 있어서 생겼던 실업률인데 나다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좋아지죠. 이 위기는 못 나다니는 위기예요. 사람이 못 움직여서 생긴 위기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공급망 병목이 심각하게 잘 보세요. 셧다운 위기이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집안에 가게에다 돈을 넣어줬죠. 견디라고 버티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고 돌아다니지는 못하면서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까요? 주문하죠. 그러니까 주문했잖아요. 근데 그 주문이 뭐겠어요? 서비스 소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문일까요? 다 상품 주문이죠.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집집마다 TV 다 바꿨다. 돈은 있고 삼성 TV 실적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내구재 주문이 폭등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위기라 그랬죠? 셧다운 위기잖아요. 그럼 중국도 셧다운, 베트남도 셧다운, 한국도 셧다운인데 주문은 과거 어느 때 몇 배 이상 들어오고 왜? 돈은 있지. 나가지는 못하지. 주문은 몇 배인데 생산은 어때요? 몇 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더 못하잖아요. 생산은.
그럼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겠죠. 과거보다 높은 주문, 과거보다 낮은 생산. 얘가 만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거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활동하게 되고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겠죠. 왜?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셧다운이었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시던데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 내일 모레 인플레이션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도 5%대까지도 안 떨어질 수 있는 게 맞는데요. 제가 말하는 건 3년, 5년, 10년간은 인플레이션 아니라는 거죠. 저는 1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그냥 그 자체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공급망 이슈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어떤 걸로 해결될 수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하고 뭐? 뉴오더하고 프로덕션하고. 그러니까 신규 주문과 생산에서 신규 주문보다 생산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신규 주문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되겠죠? 앞에 게 적어지고 위에 게 커지니까. 빼는 값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들어가죠? 저게 마이너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가는 하향 압력을 받는 거죠. 저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두 번째, 맨하임 중고차 지수 어떠죠? 4달째 내려가고 있죠. 휘발유 가격은 기저효과에 의하면 100불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처음엔 폭등했다가 내려와서 지금도 다시 오르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지만 지나간 4월 달 동안에는 100불대였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거거든요. 왜? 그 앞에서 폭등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기저효과로는 휘발유 값도 하향 안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와 중고차, 주거비, 물가 상승 기여도는 또 확 올라갔어요. 과거에 비해서. 물가에 끼치는 영향력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기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지면 물가는 크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펜딩,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지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관련해서는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제죠. 이게 뭐냐면 구인 건수와 구직 건수, 이거 차이, 그게 1.94배라고 나왔는데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 위에 1100만 정도가 잡 오프닝, 그러니까 구인하는 거예요. 일자리 숫자입니다. 밑에 있는 고용 건수는 지금 6천에서 7천만 사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 배수가 1.94배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발표한 겁니다. 3월. 채용은 1154만, 역대 최고했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찾은 사람보다 자발적 퇴직한 사람 450만 명입니다. 역대 최고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퇴직자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계속될 거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롬 파월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율, 보이시는 이 비율이 좁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찾는 사람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기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가는 조절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여러 번 말한 거 그 얘기를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일자리 수는 42만 8천 명이 늘었지만 실업률은 적당히 유지됐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거. 지난달에 비해서 더 내려가 버렸어요. 62.2가 돼서 버렸어요. 참여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조절이 돼서 평균 임금 증가율은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건 잘 조절됐는데 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율,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둔 인력에 의한 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레지그네이션, 이거 뭐냐면은 일자리에서 떠나는 거. 저게 그레이트가 붙었어요. 보세요.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게 문제였다는 거죠. 밑에는 지금입니다. 옆으로 가지 않죠. 저게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면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놓는 요인을 바꾸지 못해요. 지금 미국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로서 임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스파이럴, 서로 간에 부정적인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 걸로 현재는 보인다라고 말은 했고 시간당 임금이 잘 조절되고 있고 오르지 않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은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저게 과연 지속될 패턴인지 계속될 요인인지. 지금 미국의 많은 기사가 레지그네이션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didn't start, 팬데믹 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MZ의 그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25세에서 54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단을 제롬 파월처럼 내리고 싶은 거죠. 예, 현재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 팬데믹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MZ의 특성이기 때문에
450만 명이 퀴트했는데 그 일자리가 어디서 빠졌나를 따져봤어요. 일자리 수는 레저 적계급에서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퀴트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나 봤더니 소기업, 자영업자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4만 7천이 늘었는데 스몰, 1명에서 49명 인플로이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12만이 빠졌어요. 나머지 저렇게 늘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소기업에서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추세나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잡그로스는 잘 유지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아주 추세적으로 나타나거나 구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뭘 다뤄드렸냐면 저축률이 쭉 내려왔죠.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인 즉슨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보이시는 것처럼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들의 추세 자체가 소득이 높지 않은 쪽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함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어느 쪽이냐면 레저 적계급, 전부 서비스 쪽이죠. 서비스 소비 쪽이기 때문에 저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이 낮고 서비스 소비 쪽이고, 그 다음에 소기업 쪽에서 나오는 이 움직임은 추세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임금 관련해서 지금 연준이 파악하고 평가한 얘기가 과하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거죠. 웨이지 그로스가 슬로잉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준은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볼 때 현재까지는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나쁘게 봐서 얘기를 한다면 다를 수 있느냐?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팩트는 팩트입니다.